한국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어야 된다. 각종 범죄가 만연한 멕시코에 유일하게 통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데요. 범죄 소굴에 살고 있는 멕시코 국민들에게 특별 방송된 한국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경찰대에서 범죄학을 가르치고 있는 에밀리아입니다. 원래는 경찰 출신이에요. 하지만 마약과 범죄 조직이 만연한 이 나라에서 경찰이 범죄를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방법을 가르치기로 했죠. 하지만 한때 저는 경찰이라는 직업을 증오했습니다. 경찰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으니까요. 경찰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으면서도 경찰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기 때문이에요. 제 어린 시절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날 때 저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아버지는 자동차 수리공이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손으로 일하고 퇴근 후에는 땀을 닦으며 맥주 한 캔을 따던 모습이 기억나요. 어린 시절에 저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차가 고장나면 마치 의사처럼 진단하고 치료하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으로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점점 변해갔어요. 그 변화의 시작은 마약이었죠.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고 집에 오면 이상하게 흥분된 상태였어요. 눈빛이 달라졌죠. 그 눈빛이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함으로 여겨졌지만 점차 이상함을 느꼈답니다. 저녁 식사도 함께하지 않게 되었고 주말 시장 나들이도 뜸해졌어요. 아버지의 공구상자는 점점 먼지가 쌓여갔고 차고에서 들리던 경쾌한 휘파람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죠. 아버지가 처음 마약에 손을 댄 건 순전히 돈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자동차 정비사에게 마약 거래는 손쉬운 유혹이었을 테니까요. 마약을 중개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을 테니 아마 처음에는 단순한 중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계는 한 번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점점 아버지를 놓아주지 않았고 아버지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술과 마약에 취한 아버지는 가족에게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냈죠. 어머니 엘레나는 그런 아버지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마약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갔답니다. 엄마는 밤마다 몰래 울었어요. 벽이 얇아서 그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렸죠. 하지만 낮에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빠는 곧 나아질 거라고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엄마의 눈에는 점점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폭력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짜증과 신경질적인 태도였죠. 하지만 점점 손이 올라갔습니다. 어린 저를 향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가구를 부수는 일이 잦아졌어요. 어떤 날은 늦은 밤 문을 부수며 들어와 거실에 있던 의자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감싸 안고 그 분노를 온몸으로 막았죠. 우리 집의 거울은 하나씩 깨져갔어요. 벽에는 주먹 자국이 생겨났고 가구들은 하나둘 망가져갔죠. 한때는 따뜻했던 우리 집이 점점 차갑고 두려운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도 비슷한 날이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늦을 테니 먼저 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잠들지 않았죠. 집안의 감도는 불안한 공기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밤중 문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은 특히나 차가운 겨울밤이었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부엌 바닥에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죠. 엄마는 내일 학교에 입을 제 옷을 다림질하고 있었고 저는 숙제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술과 마약에 취한 채였죠. 손에는 빈 맥주병이 들려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몸으로 어머니를 향해 다가갔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갑자기 테이블을 걷어차버렸습니다.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저는 몸을 움츠렸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제가 알던 그 따뜻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고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집에 들어오면 이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특히 더 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온갖 폭언을 퍼부으며 어머니를 벽으로 밀쳤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버지는 점점 더 거칠어졌죠. 그리고 갑자기 거실 한쪽에 놓여있던 렌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저를 감싸 안으며 문 쪽으로 도망쳤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 했습니다. 벽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죠. 숨이 막혀왔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 했지만 아버지가 그 위로 올라타며 우리를 막았답니다. 문 손잡이는 차가웠고 손에 땀이 배어 자꾸 미끄러졌어요. 그때였어요.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그리고 문이 열리더니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요란한 소리를 듣고 이웃이 신고한 것 같았죠. 여러 명의 경찰이 한꺼번에 들어왔고 그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라는 외침이 들렸어요. 경찰들이 아버지를 붙잡으려 하자 아버지는 거칠게 저항했어요. 렌치를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죠. 경찰들이 아버지를 바닥에 눕히고 제압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몸이 떨렸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언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답니다. 한 여성 경찰관이 우리에게 다가와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저 아버지가 타고 간 경찰차의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경찰이 개입한 후 아버지는 마약 혐의로 체포되었죠. 그리고 그 집은 아버지의 마약 거래 대금 때문에 마약 중개인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었죠. 당장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보호시설로 보내졌어요.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길고 지루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에 대답해야 했고 저도 아이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어요. 그들은 친절했지만 제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했죠.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보호시설로 향했습니다. 보호시설은 낯선 곳이었답니다. 익숙한 침대도 익숙한 식탁도 없었어요. 방 안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죠. 어머니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인지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답니다. 시설의 벽은 칙칙한 회색이었고 침대는 딱딱했어요. 다른 가족들도 함께 생활했지만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었기에 깊은 교류는 없었죠. 매일 아침 식당에서 먹는 식사는 맛이 없었지만 배고픔을 달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엄마는 곧 우리만의 집을 구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곳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고 우리는 보호시설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죠. 어머니는 일을 찾아 나섰고 저는 보호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엄마는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늦은 밤까지 일했죠. 손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보호소에 한국에서 온 경찰이 방문했습니다. 성우 아저씨였어요. 처음 그를 보았을 때 저는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를 잡아간 사람들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성우 아저씨는 다른 경찰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눈빛은 따뜻했어요. 성우 아저씨는 마약 단속을 위해 멕시코에 파견된 경찰이었지만 단속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돕는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주 1회가 아니라 거의 매일 보호소를 방문했고 항상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때로는 학습 지도를 해주었고 때로는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주었죠. 멕시코의 다른 어른들은 보통 저희를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곤 했지만 성우 아저씨는 직접 다가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장난을 치며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저도 아저씨를 멀리했어요. 경찰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이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우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고 작은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숙제를 하는 것을 보고 옆에 앉아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되었죠. 어머니 역시 성우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려 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짧게 대답하며
되도록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경계심이 느껴졌죠. 하지만 성우 아저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급하게 다가오려 하지 않았고 억지로 도움을 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호소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며 어머니가 마음을 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옆에 앉아 침묵을 함께 지키기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성우 아저씨와 어머니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성우 아저씨의 농담에 작게 웃기도 하고 대화도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은 오랜만이었죠. 그 웃음소리가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성우 아저씨는 보호소를 찾을 때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에서 가져온 간식을, 또 어느 날은 작은 장난감을 챙겨왔어요. 그것들은 값비싼 것들이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제 생일에는 작은 케이크와 함께 한국 전통 옷 인형을 선물해 주었죠. 그때 처음으로 저는 성우 아저씨를 향해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보호소에서 지내면서 어머니는 돈을 모아 처음으로 작은 집을 구했고 그날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날 아저씨는 축하 파티라며 어머니와 저에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집에 부엌은 협소했지만 그는 능숙하게 요리를 했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김밥까지. 보호소에서 주는 밍밍한 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깊고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한 입 먹고 나니 그 맛에 빠져들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 끼를 먹는 기분이었죠. 어머니와 성우 아저씨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가끔은 저와 함께 보호소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둘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어린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고 성우 아저씨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죠. 어머니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을 되찾아가는 듯 했죠. 머리를 정돈하고 간단한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에게도 성우 아저씨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어머니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제게 처음으로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제 인생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성우 아저씨는 다른 모습의 남성상을 보여주었죠. 아저씨는 친절했고 책임감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저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성우 아저씨는 제가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심지어 새로운 놀이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는 어느 날 작은 돌멩이 몇 개를 주워오더니 공기놀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돌을 손가락 사이로 던지고 잡는 그 단순한 놀이가 왜 그렇게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작은 승부욕도 생겼답니다. 성우 아저씨는 제가 잘 될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고 실수해도 다독여 주었죠. 또한 성우 아저씨는 제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보호소 뒤편 작은 마당에서 기본 동작부터 시작했죠.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야. 자신을 지키고 정신을 수련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예의와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운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태권도는 제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성우 아저씨는 저희 가족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성우 아저씨의 아파트 벽에는 한국의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푸른 산과 고요한 사찰 그리고 번화한 도시의 모습, 그 사진들을 보며 저는 언젠가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가끔 어머니와 성우 아저씨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는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답니다. 어느 날 성우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정식 데이트를 하자고 했죠. 저희를 시내의 작은 레스토랑으로 데려갔고 그날 저녁에 어머니께 반지를 주었죠. 그날 저녁 레스토랑의 따뜻한 조명 아래 어머니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어쩌면 저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지를 말이죠. 그저 그 순간 저희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몇 달 뒤 성우 아저씨는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어머니와 저를 마주한 그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고 저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목이 메어오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임무가 끝났고 본국으로의 귀환 명령이 내려졌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천둥이 내리친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도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고작 일주일 후에 떠나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그것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가 떠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성우 아저씨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멕시코로 오겠다고, 우리 곁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아저씨가 다시 돌아온다니 저와 어머니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은 쏜살같이 흘렀어요. 공항에서 성우 아저씨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안정감을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느끼는 그 온기를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 연락을 자주 하겠다며 약속을 하고는 떠나셨죠.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모습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밤이 깊어지면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성우 아저씨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전화기를 항상 가까이 두었고 우편함도 자주 확인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매일같이 그가 보낸다고 했던 편지를 기다렸고 전화가 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성우 아저씨는 처음에는 약속대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고 때로는 작은 엽서나 편지가 도착하기도 했어요. 그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가족들과의 재회, 그리고 멕시코로 돌아올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죠. 어머니는 그의 전화를 받을 때면 표정이 밝아졌고 저 역시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이 오던 성우 아저씨는 점점 뜸해졌고 한 달이 지나자 그의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전화도 편지도 어떤 소식도 마치 성우 아저씨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원망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믿을 게 못 된다고 하셨죠.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잊으려 했습니다. 성우 아저씨와의 기억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는 점점 성우 아저씨 없는 삶에 적응해 갔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죠. 그는 우리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찰이 되기로 했죠. 어머니는 위험한 나라에서 경찰을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셨지만 이내 곧 조용히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경찰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성적은 물론이고 체력도 중요했고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이 필요했습니다. 경찰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기도 했어요. 저는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운동을 했고 경찰이 되겠다는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며 달려갔죠. 그리고 마침내 경찰대에 합격했습니다. 경찰대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마약 조직을 뿌리 뽑겠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저와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임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마약 조직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업처럼 움직였고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조직에 속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고 때로는 경찰조차도 매수당하기도 했어요. 점점 한계를 느꼈죠.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조직이 사라지면 또 다른 조직이 등장했고 누군가 체포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수많은 작전과 체포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는 마약 거래가 사라지는 일은 없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범죄를 줄이려면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경찰대 교수로 전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처음엔 낯설었어요. 하지만 곧 저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찰이 단순한 단속기관이 아니라 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어요.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칭찬했고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범죄율이 낮은 나라였고 특히 마약 문제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통제를 유지하고 있었죠. 멕시코와 비교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안이 안정된 나라였어요. 그 방송이 나가자마자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의원은 마약과 범죄 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직접 한국에 가서 그 시스템을 보고 와달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경찰 출신이었던 저에게는 가장 적합한 역할이었고 개인적으로도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강하게 반대하셨죠.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느냐고 물으셨고 한국이 정말로 배울 게 있는 나라냐는 의문도 던지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이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는 걸 설명해야 했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국 허락하셨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당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리고 너무 깊이 정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경찰청을 방문해서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었지만 무엇보다 한국에 온 김에 성우 아저씨를 찾아볼 생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성우 아저씨를 원망했지만 저는 한 번쯤 그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떠났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듣고 싶었죠.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쉽지는 않을 거라 예상하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경찰서 방문 일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한국 경찰의 치안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이 출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죠.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시설부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먼저 눈에 띈 것은 정리된 내부와 효율적으로 배치된 공간이었죠. 멕시코에서는 경찰서 자체가 긴장감이 감도는 곳인데 이곳은 다소 차분하고 체계적인 분위기였어요. 경찰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가장 먼저 CCTV 관제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넓은 방 안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경찰들이 집중해서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죠. 실시간으로 도시 곳곳을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멕시코에도 CCTV는 있지만 이곳처럼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도록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실종자 수색과 도난 차량 추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고 했어요.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패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경고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멕시코에 도입할 수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단순히 경찰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결합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그리고 저녁이 되자 저는 야간 순찰 체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밤에 순찰 도는 거라 멕시코를 떠올리며 좀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진짜 멕시코에서 적용해 보려면 이 과정은 필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서울의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해가 지면 거리가 위험해지지만 이곳은 늦은 밤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어요. 특히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았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걷거나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믿기 힘들었죠. 그러던 중 무전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느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이 시민들에게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해당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한 외국인 남성이 비틀거리며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는 소리를 지르며 주변 가게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 명의 경찰이 천천히 다가가 말을 걸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감탄했습니다. 멕시코였다면 경찰들은 강하게 제압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경찰은 강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는 만큼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었어요. 결국 경찰은 그를 순찰차에 태워 신원을 조회한 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보호 조치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은 시민들과 경찰 간의 신뢰가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어요.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경찰 역시 강압이 아니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멕시코에 당장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도 쉽게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계속될수록 저는 이곳의 치안 시스템에 대한 감탄과 동시에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기술과 체계가 완벽하게 정비된 사회에서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숙한 곳에서 떠오르는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우 아저씨였죠. 어릴 적 보호소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었던 사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린 사람, 한국에 오면서 그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엔 출장의 목적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경찰청을 방문하고 한국의 경찰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가 남긴 흔적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은 저와 친분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성우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전 멕시코에서 근무했던 한국 경찰이었고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죠. 제 이야기를 듣던 경찰 직원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직원은 경찰 내부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럴 줄은 알았지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저는 다시 한번 아저씨와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그저 연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이라도 알려줄 수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한참 고민하더니 이메일 주소 정도라면 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검색을 시작했죠. 몇 분이 흐르고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성우 아저씨가 아직 한국에 계시다고 알려주었어요. 그 한마디가 머리를 울렸죠. 직원은 조심스럽게 이메일 주소를 메모지에 적어 건네줬습니다. 저는 그 작은 종이를 받아들면서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다시 고민이 됐죠. 아저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건 불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남아있던 감정의 매듭을 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한참 동안 노트북을 켜고 빈 화면을 바라봤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성우 아저씨에게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혼란스러웠어요. 원망이 컸던 것도 사실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잊으려 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가 남긴 기억들은 여전히 제 안에서 선명했습니다. 결국 저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메일함을 들락날락거렸죠. 그리고 몇 시간 뒤 메일함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아저씨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꼭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였어요. 한국에 오면서 거리를 지나칠 때 눈에 들어왔던 곳이었죠. 조용하면서도 분위기가 차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아저씨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죠. 나이가 들었는지 머리카락 사이로 희끗한 부분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어요. 보호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저를 향해 건넸던 다정한 눈빛이었죠.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한 걸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참아왔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면 분명 원망부터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떠났냐고,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왜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했냐고. 하지만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성우 아저씨를 보니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미안하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죠. 아저씨가 떠나야 했던 이유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성우 아저씨는 멕시코에서 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의 선택을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처음엔 설득하려 했대요. 멕시코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어머니도 언젠가는 이해해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회사에까지 찾아가 해외 발령을 막아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아저씨는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다시 멕시코로 갈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의 갈등은 심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멕시코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병원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아저씨는 그 순간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가 다툼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멕시코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죄책감이 엄습했어요. 그때부터 아저씨는
다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대요. 멕시코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지만 동시에 너무 큰 상처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성우 아저씨는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대요. 저는 가만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엔 화가 났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저 역시 그를 어떻게 원망했는지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고 있자니 저와 어머니만이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성우 아저씨 역시 그 시간 동안 괴로워했고 우리를 잊으려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였죠. 아저씨는 돌아가서 어머니께 이 편지를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헤어졌죠. 멕시코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이 편지를 내밀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그동안 아저씨를 그리워했다는 걸요. 아저씨는 저희가 허락만 한다면 모든 걸 정리하고 멕시코로 올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긍정적인 쪽으로 변할 거라 생각하며 멕시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주인공 가족에게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러다 애들이 한국어를 더 많이 쓰겠는데? 여기 한 여교수가 학생들 사이의 유행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육 심리를 연구하고 있는 이사벨이라고 합니다. 최근 영국 10대들 사이에서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유행이 생겨 교육부에서 연구를 의뢰해왔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고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한국어 공부가 유행하고 있어요. 아이들 사이에 공부하는 게 유행이라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그게 저 먼 나라 아시아. 그것도 한국어라니 놀랍지 않나요? 사실 10대들 사이에 이런 분위기가 생긴 지가 오래됐다면 오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엔 저도 K-팝이 워낙 유행이니 뭐 잠시 반짝 유행하다 말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의 인기가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거 있죠? 학교에서도 방과 후 수업으로 한국어 강좌를 열어달라는 학교가 점점 많아져. 현재 런던에서는 43곳의 학교가 방과 후 사업으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심지어 정규과정으로 가르치는 곳은 3곳이나 되죠. 한국어 수업 희망학교 수치를 살펴보면 2012년 3곳에서 2023년엔 70곳으로 무려 23배나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애초에 아시아권 외국어는 별로 인기가 없을 뿐더러 그나마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죠. 당연히 한국보다야 중국이나 일본 국가 브랜드가 더 높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중국어나 일본어 가르치는 강사들은 밥줄이 아예 끊겼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죄다 한국어 수업만 신청하니까요. 아무튼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겨 교육부에서도 이 상황을 더 이상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게 되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10대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어떤 효과가 생길지 국책 사업으로 지정해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연구팀에 합류하게 됐죠. 여러 연구팀 중에서 저희 팀이 직접 한국에 방문해 한국의 초등학교를 시찰해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 팀 교수님 중 한 분이 한국 분이신데 아무래도 수월할 것 같다며 그렇게 결정됐죠. 그 한국 교수님은 김성훈 교수님인데 일처리 하나는 정말 깔끔하게 잘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평이 정말 좋지만 과묵하고 조용하셔서 같이 출장을 가야 하다니 좀 깝깝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같이 연구하는 다른 팀 교수님 중 한 분이 어느 날 제 방으로 오신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교수님 이름은 에릭인데 무뚝뚝하신 데다 저와 평소에 친분이 없어 사적으로 찾아오시는 일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시려나 잔뜩 긴장했죠. 그런데 저는 이어지는 교수님의 말을 듣고 속으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께서도 한국에 꼭 가고 싶다고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교수님이 사실 블랙핑크의 광팬이라 한국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휴가 때마다 학회다 세미나다 너무 바빠서 늘 미루기만 하셨대요. 근데 이번에 연구할 겸 한국에 방문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랙핑크로 도배된 휴대폰 바탕화면이며 수첩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웃음을 참았는지 몰라요. 정말 대반전이었죠.
저에게 한 번도 무슨 부탁을 하신 적도 없고 정말 신사다우신 분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걸 보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 김 교수와 저 그리고 에릭 교수님 이렇게 세 사람이서 한국으로 가게 됐죠. 그동안 아시아권 학교를 직접 가볼 일은 없었는데 궁금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나마 좀 관심 있는 한국인은 토트넘의 소니인데 사실 영국 축구팀에 한국인이 주장이 된 걸 보고 많이 놀랐죠. 영국 사람들의 축구에 대한 사랑과 자존심은 진짜 말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국 토트넘의 주장이 한국인이라니 처음엔 의아했는데 제가 뭘 몰랐다는 걸 깨닫게 됐죠. 케인의 뒤를 이어 주장을 맡은 소니는 토트넘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놓더라고요. 그냥 축구를 잘하는 것과 팀의 주장으로 잘 꾸려나가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소니는 그 두 역할을 모두 다 잘 해내더라고요. 소니는 참 인성도 훌륭한가 보다 생각했죠. 이번 연구를 하면서 어쩌면 소니가 팀을 꾸려나가는 방식, 리더로 사람들을 이끄는 방법 같은 것들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댁에 다녀오실 겸 휴가를 붙여 한국에 먼저 가 계셨고 에릭 교수님과 둘이서 가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정말 들떠 보이셨죠. 비행 내내 저장받아온 블랙핑크 공연 영상, 유튜브 영상을 한참 돌려보시더니 지쳐서 골아떨어지셨죠. 아니 블랙핑크가 예쁜 건 알겠는데 어떤 매력이 있길래 저렇게 무뚝뚝한 교수님을 푹 빠지게 만들었나 내심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블랙핑크의 매력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한국으로 도착했습니다. 한국 교육부 소속 직원들이 미리 마중을 나와 계셨어요. 비행기가 출발 때 지연되는 바람에 예정 시간보다 헐 늦게 도착했어요.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죠.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정말 밝은 얼굴로 인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고 보니 공항에서 마주친 직원분들, 교육부 직원분들 모두 이 늦은 시간에도 밝은 미소를 띠고 있어서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분들에겐 친절함이 몸에 배어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교육부 직원들과 함께 마련해주신 숙소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저는 직원분의 얘기에 경악을 하고 말았죠. 대뜸 출출하시면 지금 바로 식사하실래요?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밤 12시가 넘었는데 위험하게 무슨 소리지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어지는 말이었어요. 너무 피곤하시면 배달시켜 드셔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배달이 된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죠. 정말 황당했어요. 밤 12시인데 식당에 가자고 하질 않나? 그리고 배달이 된다고 하질 않나? 저는 두 가지 다 믿을 수 없는 얘기였죠. 그런데 에릭 교수님은 한국 문화에 대해 아주 익숙하다는 듯이 저는 배민을 한번 시켜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배민? 그게 무슨 음식 메뉴냐고 한국에서 맛있는 건가 여쭤봤더니 모두들 웃으셨어요. 음식을 배달해주는 어플이라고 저만 모르는 느낌이더라고요. 에릭 교수님이 우버이츠 같은 거라고 영국에도 있는 배달 어플을 알려주셨어요. 영국은 새벽에 영업하는 식당이 많지 않은데 한국은 새벽에도 웬만한 메뉴는 다 배달이 가능하더라고요. 배달비는 비슷한데 영국은 서비스 차지를 내야 해서 한국보다 배달비가 훨 비싼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이 새벽에 배달을 시키는 게 낯설어서 에릭 교수님께 알아서 시켜달라고 했죠. 에릭은 족발이나 양념치킨을 꼭 먹어보고 싶었다고 고민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족발은 이름이 너무 이상해서 제발 양념치킨을 시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족발을 시키시는 거 있죠? 오늘 저녁은 쫄쫄 굶고 자겠네 생각했어요. 한국 직원분들은 내일 뵙자며 돌아가셨고 정말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호텔방에 짐을 풀자마자 에릭이 찾아왔죠. 아직 배달도 한참 남았을 텐데 할 말이 있으신가 했죠. 그런데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배달이 벌써 도착했다는 거예요. 아니 차에서 가는 길에 시켰는데 이렇게 딱 도착해 있다니. 에릭 말로는 어플에 도착 예상 시간이 뜨는데 그게 거의 정확하다는 거 있죠? 이렇게 딱딱 맞춰 칼같이 배송된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밥이 오면 뭐 해요? 저는 그 이름도 이상한 족발을 별로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에릭이 방에 다 준비해놨다고 바로 오라고 하시길래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교수님 방으로 갔죠. 그런데 음식을 보자마자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고기에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게 정말 먹음직스럽더라고요. 돼지의 발로 만든 음식이라길래 꺼림칙했는데
카라멜 색깔의 탱글탱글한 고기가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그 옆에는 면으로 만든 음식도 있었죠. 막국수라는 음식인데 이걸 고기에 싸먹는 거라고 에릭이 알려주더라고요. 부들부들한 고기에 매운 막국수가 진짜 맛있었어요. 에릭은 막국수가 너무 매운지 계속 콜라를 들이붓더라고요. 저한테도 좀 맵긴 했는데 매운 만큼 고기를 많이 집으면 되니까 문제 없었죠. 한참을 정신없이 먹고 나니 제가 오히려 에릭보다 더 많이 먹은 것 같더라고요. 안 먹는다고 큰 거 시키지 말랬는데 슬쩍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밤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배달된다니 한국은 정말 배달 음식의 천국인 것 같아요. 내일 밤에도 또 시켜 먹고 싶은 생각에 벌써 메뉴를 고르고 있는 제가 당황스러웠죠. 아무튼 여행 와서 정말 피곤했는데 숙소에서 편하게 맛있는 음식을 배 터지게 먹고 한국은 참 편리한 나라다 생각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김 교수님까지 모여 오전에 교육부에서 미팅을 하고 점심쯤 한국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기왕 한국 학교를 탐방하는 거 학교에서 급식을 먹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급식은 보통 질이 떨어지고 학교 내에 사 먹는 곳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영국의 경우 급식을 선택하는 학생은 극히 드물고 보통 도시락을 싸오거나 사 먹거든요. 그런데 저는 급식을 받아보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급식은 매우 평범한 메뉴라는 교장 선생님의 설명이 있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죠. 제가 설명들은 그날 급식 메뉴는 미역국에 잡채, 두루치기 깍두기에 회오리 감자였어요. 하나하나 손이 정말 많이 가는데 이 많은 학생들의 급식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놀랐지만 정말 하나같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들이 매일같이 나온다는 게 정말 부러웠어요. 그래서 김 교수가 저렇게 다부지고 피부가 좋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이서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막상 옆에서 보니 키도 꽤 큰 편에다 운동을 하는지 어깨도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수염 있는 남자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 아닌데 김 교수를 자세히 보니 거뭇거뭇한 수염 자국도 없이 보송보송 애기 피부 같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은 공통적으로 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었죠. 그런데 학교 급식이 이렇게 잘 나오면 부모들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밥을 믿고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측의 설명으로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영양사의 관리하에 체계적으로 짜여진 식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어요. 학교 식당에서 나오는 급식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도대체 한국의 음식 문화는 얼마나 뛰어난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한국 아이들이 똑똑한 이유도 이렇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주로 튀긴 음식이나 베이글, 샌드위치를 먹는 영국 아이들이 안쓰러워지더라고요. 사실 도시락이라고 싸우는 음식들도 거기서 거기긴 한데 그나마 엄마들이 직접 싸우니 급식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음식들 자체의 퀄리티가 차원이 달라요. 이런 게 공짜로 나오다니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복지가 잘 되어 있길래 이게 가능한지 궁금하더라고요. 한국 급식 문화를 당장 영국에 도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어요. 물론 영국에서도 런던에서는 무상 급식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한국 급식의 퀄리티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영국 교육부 장관은 뭐 하는 거죠? 이런 학교 급식을 영국에 도입하면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학교 급식을 이렇게까지 맛있게 먹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한 그릇 잘 먹고 정리를 한 후 저는 아이들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계신 어른 누구에게나 정말 인사를 잘 하더라고요. 급식실에서 만난 다른 반 선생님과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심지어 외부인인 저에게까지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효 사상과 예절 문화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실생활에 아주 작은 부분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몰랐거든요. 김 교수님 말로는 한국어는 한국어 자체의 영어와 달리 높임 표현이 있어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게다가 같은 나이라도 처음 본 상대거나 잘 모르는 경우엔 높임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언어에서부터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니 생활 속에서도 이런 행동이 저절로 나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둘러보고 있는데 한국 어린이들이 다투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두 녀석이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아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김 교수님께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고는 저는 정말 귀여워서 넘어갈 뻔했어요. 사실 싸우고 있었던 아이 중 한 명은 울고 있는 아이를 대신해서 할 말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는 다른 반 학생에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의리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슬쩍 따로 불러 물어봤어요. 내 일도 아닌데 왜 도와준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는 듯이 우리 반 친구니까 도와줘야죠 라고 말하는데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우리라는 단어를 쓴 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에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물론 유럽에서는 애초에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문화가 꽃피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다 보니 연대감이 약해지더라고요. 팀에서 협업하거나 소통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외국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이 없어요. 내 것 아니면 남의 것이죠. 한국어에 있는 우리라는 표현이 참 멋있더라고요. 추후에 제가 이 일을 프로젝트 협의회 시간에 말씀드렸더니 다른 분께서 인상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한국어 수업을 정규 과정에 도입한 영국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도 함께 배우는데 그때 아이들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이나 문화를 배우면서 학생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도와주는 일이 많아졌다고요. 이렇게 본다면 10대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나라에서 더 장려하는 게 옳은 일이겠다 싶었어요. 그 시작이 어찌되었든 아이들 간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말이죠. 김 교수님, 에릭과 학교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릭의 수줍은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웃음이 터졌습니다. 홍대에서 오늘 블랙핑크 팬들 모임이 있는데 거길 가야 한다고 김 교수와 둘이서 저녁 드시라고 하시곤 후다닥 사라지시더라고요. 한국에 올 때부터 에릭의 새로운 모습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학교 사람들에게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겠죠. 학교에서 세상 냉철한 교수님이 저렇게 블랙핑크 팬모임에 간다며 총알같이 사라지시다니 어쨌든 누군가를 좋아하는 열정이 있다는 건 좋은 거니까요. 김 교수와 둘이 뻘쭘하게 서 있는데 김 교수가 성수동을 들어보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요새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곳인데 한번 가보시겠냐고요. 저는 아는 곳도 없으니 좋다고 하고 따라가기로 했죠. 퇴근 시간이라 그런가 지하철이 굉장히 붐볐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김 교수와 가까이 붙게 되었죠. 거의 제 코와 김 교수 가슴팍이 맞닿을 지경이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금의 틈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가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맡았는데 김 교수에게 나는 향이 정말 좋았어요. 꼬릿하거나 지독한 냄새 하나 없이 상쾌한 비누향이 나더라고요. 유럽 남자들에게서 나는 쾌쾌한 냄새와는 차원이 달랐죠. 그리고 팔걸이를 꼭 잡고 있는 김 교수의 팔뚝이 울끈불끈한 거 아니겠어요?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갔다 온다더니 팔뚝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학교에서 볼 땐 그냥 조용한 한국인이고 저와 하나도 접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가까이서 지내보니 배려심도 많고 은근 말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영국 남자들 유머는 완전 꽝인 거 아시죠? 김 교수는 말이 많지 않은데 한두 번 툭툭 던지는 말들이 하나같이 재밌었어요. 김 교수가 의외로 재밌는 사람이네 생각하며 지하철 노선도를 올려다보는데 제가 바라보는 곳에 김 교수의 목젖이 보이더라고요. 목젖을 따라 턱, 입술까지 시선이 닿는데 그만 꿀꺽하고 침을 삼켰죠. 침 삼키는 소리가 너무 커서 김 교수가 들었을 게 분명해 후다닥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바라봤어요. 주책이다 싶었는데 마침 다 왔는지 내리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척 앞만 보고 걸어갔죠. 둘 사이에 약간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런데 어떤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게 뭔가 보니 김 교수가 인생 내 컷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작은 포토부스에 들어가 즉석으로 사진을 찍는 건데 세련된 배경과 예쁘게 나오는 이미지로 한국에서는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건 영국에서도 유행이거든요. 김 교수 말이 영국에 있는 포토부스는 한국에서 수출한 제품이라고 알려졌어요. 작년 11월에 영국 런던에서 처음 생기고 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끌어서 엘리자베스 여왕님도 방문하셨던 걸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알고는 있는데
한 번도 해보진 않았어요. 김 교수가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둘이서 사진을 친하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애들 사이의 유행이라니 이것도 엄연한 연구야 라고 포장하며 사진을 찍기로 했죠. 가게 안에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많은 소품이 있었어요. 머리띠부터 선글라스까지 정말 웃겼죠. 근데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한국 오기 전까지 저는 김 교수와 말 한마디 안 하던 사이였는데요. 인생 참 한치 앞도 모른다 생각하며 머리띠를 골랐습니다. 미키미니 캐릭터 머리띠가 있길래 반가운 마음으로 김 교수와 각자 하나씩 머리띠를 꼈죠. 그러곤 정말 어색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이렇게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보관하며 서로의 매일을 추억하나 보다 생각했죠.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를 앞으로 적극 권장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언어 그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언어 속에 들어있는 한국의 정서를 함께 배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라고 칭하며 상대를 챙겨주고 배려하는 문화가 영국 10대들에게도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편입하는 것도 추진하여 중등 졸업시험 과목에도 적극 도입하자고 주장할 예정이에요. 거기다가 교육부의 제안 사업으로 한국의 급식 문화를 영국에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추가했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건강한 식단은 자라나는 10대들에게 필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랑 김 교수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는 한국 출장을 다녀온 후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한국 남자는 정말 다정하고 세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희생정신이 어마어마했어요. 한국 출장이 아니었다면 이 남자의 멋진 면을 절대 몰랐겠죠. 특히 한국의 지하철이 붐볐던 덕분에 저희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한국의 지하철에 정말 감사해요. 아무튼 저희는 2달 뒤 한국행을 다시 계획하고 있어요. 이번엔 출장이었지만 그땐 제대로 데이트를 해보려고요. 데이트 장소로 어디가 좋을지 많은 추천 부탁드려요. 한국에 연구하러 출장 왔다가 사랑이 싹트게 된 이사벨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지하철이 큰 역할을 했네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또 만나요. 이상 감동 필름이었습니다.